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욱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전해지는 흥미로운 군사, 무기 소식을 전해드리는 디펜스 브리핑. 오늘은 5가지 단신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들려온 굉장히 재밌는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겪은 일이긴 한데 이것이 한반도 유사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장면이어서 오늘은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주요 단신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란이 과거 팔레비 왕조 시절 도입했던 M60A1 전차를 마개조한 솔레이만 40이라는 신형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주포는 그대로 두되 포탑을 완전 재설계해서 복합 장갑과 RCWS, 폭발 반응 장갑까지 탑재했는데요. 반세기 넘은 노후 전차를 이렇게 개량해서 쓰는 것을 보면 이란이 우리보다 나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M60도 그렇고 M48도 그렇고 이 패튼 시리즈는 미국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작용해서 설계된 전차죠. 차체가 워낙에 크고 포탑도 널찍널찍하게 설계됐다 보니까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파생형이나 개량형 개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사실 이란의 주력 전차는 이란이 자체 생산한 모델들입니다. 주로 T-72나 T-62 계열의 전차들을 개량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60이 아직 150여 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했고 여기에 거의 3.5세대 전차급의 각종 센서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이러한 자기들 말로는 T90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이 포탑 자체가 굉장히 대형화됐고요. 대형화됐다는 것은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복합 장갑과 증가 장갑이 들어갔다는 거고 외형상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인 센서라든가 러시아의 쇼트라 시스템을 떠올리게 하는 소프트킬 능동 방어 장치 같은 것도 전방에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는 건데 M60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자산을 어떻게든 계속해서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이란의 노력이 좀 돋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다 퇴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M48 계열 전차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동안 사용하면서 이렇다 할 성능 개량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 군도 무기체계 개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대량 도입해 게란2라는 이름으로 생산 중인 샤이드 136 장거리 자폭 드론이 벨라루스에서도 생산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벨라루스가 게란2를 코체브니크, 이른바 유목민이라는 이름으로 현지에서 생산해 군에 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며칠 전에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간단한 군사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주요 무기체계들을 들고 나왔고 여기에는 러시아가 공급한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나왔는데 이스칸데르 종대 바로 뒤에 사륜구동 장갑차에 얹어진 샤이드 136이 나왔습니다. 벨라루스는 이것을 코체브니크라고 부르면서 자체 생산한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인즉슨 이 게란2, 샤이드 136, 코체브니크 이것들의 생산 라인이 러시아는 물론이고 벨라루스에도 있다는 얘기죠. 러시아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양의 샤이드 136을 생산해서 이것을 우크라이나로 내보내고 있는데 또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샤이드 136이 배치되어 있는 전방 기지들을 계속해서 타격하고 있죠. 이 장거리 자폭 드론이 굉장히 느리고 레이더 반사 면적도 크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순항 미사일보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0분의 1 정도 가격인데 그 10분의 1 가격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드론을 찍어서 원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타격 무기로 러시아 그리고 벨라루스가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는 잘 알려진 것처럼 사실상 러시아의 위성국이죠. 러시아가 지금 샤이드 136 드론을 생산해서 전선에 보내고 있지만은 점점점 그 소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벨라루스가 이 샤이드 136 자폭 드론의 생산 기지가 돼서 러시아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분과 일감 분배 문제로 KNDS와 분쟁을 벌였던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또 다른 독일 업체인 라인메탈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탈리아가 라인메탈의 KF-51 판터 전차와 KF-41 링스 장갑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번 결정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육군이 지금 신형 전차 200여 대 그리고 신형 장갑차 1000여 대 정도를 도입하려고 했고 이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전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레오파르트 2A8 IT라는 모델을 약간 개조 개발해서 이탈리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합의가 됐었죠. 그런데 이 KNDS하고 이탈리아 현지 사업자인 레오나르도하고 의견 일치가 안 됐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훨씬 더 많은 일감, 훨씬 더 많은 지분을 요구했는데 KNDS도 굉장히 알아주는 밥그릇 욕심이 큰 회사죠. 결국 지난달에 두 회사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3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라인메탈과 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라인메탈이 굉장히 많은 양보를 했는데 일단 합자 회사는 50대 50 지분으로 하되 주도권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갖는 것으로 했고 전체 물량의 최소 60% 이상은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탈리아에는 판터나 링스의 생산 라인이 없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가 현지 다른 업체들과 협력해서 이곳에서 생산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원래 전차에 후보군이 없었던 거긴 하지만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코드 장갑차라든가 링스라든가 CB90 같은 경우도 출사표를 던졌고 우리나라의 레드백 장갑차도 참여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공개 경쟁 입찰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레오나르도와 라인메탈이 합의했으니까 이탈리아는 그것을 그냥 도입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의 건암 사업 같은 걸 볼 때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있죠. 핑칸티엘이라는 회사가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와 규모로 계속해서 군함을 찍어내고 있고 잉여 생산 군함은 외국에 팔기도 하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방산업체가 마피아들을 끼고 정치인과 결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건암 사업에서 그러는 것처럼 이 전차와 장갑차 도입 사업도 국가 안보가 아니라 방산업체, 마피아,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스콜펜급 잠수함 2척 도입을 결정한 인도네시아가 중국과도 접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중국 국영조선업체인 중선중공 관계자들이 지난 6월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군 당국과 접촉했으며 태국에도 수출했던 S-26T 잠수함 수출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중국하고 남중국해에서 해양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잠수함을 살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지난 5월에 인도네시아 매체들에서 인도네시아가 중국제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지대함 미사일 YJ-12라고 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용도가 도서 방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해양 분쟁을 하는데 그 해양 분쟁하는 바로 그 해역에 중국산 지대함 미사일을 갖다 꽂겠다.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겁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현재 스콜펜급 잠수함 2척을 현지 업체가 기술 도입 생산 형태로 해서 2척을 건조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와 대출 계약도 맺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산 잠수함을 도입한다? 물론 프랑스에서 도입하는 잠수함 2척 외에도 인도네시아가 원래 장기 계획으로 잡아놨던 잠수함 도입 계획 총량이 9척이니까 기존의 DSM이 1400형, 그러니까 나가파사급이라고 3척을 구매했던 그 잠수함과 스콜펜급을 제외하면 4척이 남죠. 4척을 추가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물량을 중국산 잠수함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이런 무기체계를 도입을 하면은 지금 인도네시아가 F-15EX도 산다라고 하고 프랑스에서 라팔도 산다라고 하고 지금 문어발식으로 온갖 종류의 무기를 다 사고 있는데 과연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 군사적 협력을 하는 인도네시아와 이런 방산 협력을 계속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참 이상한 나라 같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의 차세대 주력 함재 전투기가 될 FC-31이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J-31B라는 제식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양항공이 해당 기종의 제식명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면서 이 전투기가 F-35급 센서 능력과 무장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양항공이 자신들의 그 기업을 홍보하는 영상에서 굉장히 짧게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J-31B라는 제식명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이 기체가 굉장히 좀 넓다 보니까 기체 하부의 무장창은 물론이고 양 사이드에도 J-20과 마찬가지로 공대공 미사일 한 발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는 무장창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체 하부에 있는 내부 무장창에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이 들어가고요. 양 사이드에 있는 내부 무장창에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각각 한 발씩 해서 도합 6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투기가 올라갈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푸젠함이 3일에 출항을 했죠. 그래서 3차 해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은 중국이 공언했던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이 푸젠 항공모함과 J-31이 조합이 된 항모 패키지, 이것을 실제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이런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이제는 잠재적인 위협도 아니죠. 당장 1년 내지 2년 후에 다가올 위협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결국 터질 게 또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탄약을 가져와서 쓰고 있는데, 그 탄약이라는 게 포병 탄약, 로켓탄 이런 것들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대공포탄까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대공포탄이 전선에서 말썽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대량의 탄약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가 포병용 포탄 외에도 대공포 포탄을 들여와 화력 지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제 포탄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이 대공포탄에도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노후화된 대공포인 S-60 57mm 대공포를 대지상 화력 지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 대공포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서 들여온 포탄들이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장소가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촬영된 한 영상에는 MT-LB 장갑차 위에 장착된 S-60 대공포 사격 장면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포탄을 장전하고 방아쇠를 누른 직후 포탄은 발사되지 않고 약실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S-60 57mm 대공포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소련군 주력 대전차포였던 57mm와는 다른 규격의 탄을 사용하지만 포구 초속이 빠르고 구경이 커서 대지상 활용용으로 활용되었는데요.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이 대공포를 대거 복원해서 MT-LB 장갑차나 트럭에 얹어 차량화 소총 부대에 대량으로 배치해온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57mm 대공포를 오래전에 퇴역시켰기 때문에 탄약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러시아는 그 해결책으로 해당 대공포를 아직도 대량으로 사용 중인 북한에서 탄약을 수입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복원해 배치한 S-60 대공포도 북한에서 들여온 57mm 탄약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상태불량 대공포에서 발사되는 상태불량 탄약은 곳곳에서 약실 폭발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는 이 대공포를 아직도 주력 대공포로 운영 중인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자랑하는 고사총 밀집 방공망, 유사시 과연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은 러시아군 대원들이 아마 지상 화력 지원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낮은 각도로 포 사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트리거를 누르자마자 곧바로 팡 하고 터집니다. 러시아가 이 57mm를 가져다 쓰기 시작한 것은 2023년 초부터였습니다. 화력 지원 수단이 좀 부족하니까 이 57mm를 가져다가 MT-LB 장갑차에도 꽂아보고 트럭에도 꽂아보고 그냥 거점 방어용으로 고정해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57mm 포는 구경이 좀 크다 보니까 그냥 탄 하나하나로 적 항공기를 잡는 게 아니라 파편탄을 씁니다. HE 프라그라고 하죠. 이 파편탄을 사용해서 쏘기 때문에 항공기는 물론이고 지상 표적, 특히 밀집된 보병을 공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대공포다 보니까 포구 초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1000m/s 정도 나오는데, 이 1000m/s가 나오는 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철갑탄을 사용하면 2세대 전차의 측면 장갑 정도는 뚫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관통력을 갖고 있습니다. RHA, 그러니까 균질하변 강판 기준으로 했을 때 100m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정도 화력만 돼도 러시아에게는 감지덕지죠. 일단은 이 정도 화력이 되면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고 있는 서방제 장갑차들, M113이라든가 브래들리를 직접적으로 타격해서 파괴할 수 있는 그 정도 관통력이 되고요. 레오파르트 1,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105mm 강선포를 이용해서 화력 지원용으로 후방에 좀 물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만난다고 해도 레오파르트 1은 장갑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화력입니다. 그래서 이 57mm를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57mm S-60 대공포가 소련군에서 1970년대 초반에 전부 퇴역했다는 겁니다. 소련은 원래 이것을 2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에 기존의 37mm 대공포를 대체하는 개념의 방공포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1960년대부터 70년대 넘어가면서 미사일 만능주의가 창궐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맨페즈라든가 각종 저고도 방공용 미사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23mm나 37mm 같은 것은 살아남았는데
57mm처럼 덩치가 좀 큰 대공포는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퇴역하고 소련군이 가지고 있던 물량 상당수는 제3세계라든가 중국, 북한 같은 나라로 풀렸죠.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이 57mm가 적어도 방공용으로 꽤 쓸만하고 대지상 화력 지원용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연 사단에 있는 방공대대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M1985 57mm를 2연장으로 얹어서 장갑차에 얹은 버전, 이런 것들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이 S60 계열의 화포들이 생산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60에서 70년 전이란 얘기입니다. 포신도 굉장히 낡았을 거고요. 포신 뒷부분에 있는 약실이나 기타 화포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이 굉장히 낡았을 겁니다. 관리를 잘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공산권 군대, 다들 아시죠? 어떤 상태로 장비를 관리하는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랜만에 창고에서 이것을 꺼내서 와서 사격을 하니까 사실 지금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병사들은 이 화포가 사실 자기 아버지 나이벌이죠.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용해야 되는지 교범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어떤 증상이 고장 증상이고 폭발의 전조 증상인지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포 자체가 불량한데 탄약도 굉장히 노후 탄약을 쓰다 보니까 격발했을 때 이게 표적에 날아가서 터질지 아니면 약실 안에서 터져서 아군을 죽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도 이것을 현용 주력 방공무기로 쓰고 있죠. 이렇다라는 것은 유사시에 우리 공격 헬기라든가 적어도 공격기들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이 57mm가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북한이 57mm를 조준하고 쏘면 이 포탄이 우리 한국군 항공기에 가서 맞을지, 그 포 자체가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 터져버릴지 북한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조금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이번 기회에 이 57mm를 전부 청산을 하고 이것을 맨패즈라든가 적어도 방공무기 다른 종류로 교체하는 건데요. 지금 러시아 전장에 북한제 탄약과 무기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걸 보니까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노후 무기들을 러시아로 처분하고 적어도 방공무기를 현대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이 부분을 좀 잘 모니터링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디펜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